안녕하세요. 웰스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이제 3월도 벌써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좀 아침과 저녁 간에 좀 일교차가 좀 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뭐 오늘 아침에 좀 쌀쌀했지만 오늘 낮에는 뭐 보니까 이번 주 주간에 기준이 거의 한 20도 가까이 또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간절기 때 옷 입는 게 참 어려운 것 같고, 또 높은 일교차로 인해서 감기도 또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이번 한 주 저와 어떤 일정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눈여겨서 봐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스파인더 그 자료의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네, 표지가 바뀌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 기존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이 월스파의 이미지를 좀 가져가고요. 뭐 아무튼 이렇게 좀 이미지가 바뀐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중동 사태의 여파가 이제는 실물 경제로 좀 전염될 수도 있는 이런 위험들이 어떤 지점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일정을 보면 지난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미국 장이 열리게 되면 S&P 500을 비롯해서 주요 지수들의 인덱스 리밸런싱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일부터 27일까지는 중국에서 중국판 다보스 포럼이죠. 네, 중국 보아오 포럼이 있을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도 참여할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 후반으로 이제 가게 되면 크게 주요한 이슈들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경제 지표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번 한 주도 모든 시각이 중동 쪽에 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유가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금리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증시의 움직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글로벌 마켓의 스냅샷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지난 목요일 기준까지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금요일자 같은 경우에 보면 미국 증시에서 가장 눈에 띈 모습은 뭐였냐면 국채 금리의 급등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뭐 연준의 FOMC 회의도 있었고요. 뭐 영국, 유로존, 그리고 뭐 캐나다를 비롯한 주국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일본까지 포함을 해서 대부분 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관망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유가의 상승 여파가 향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 다소 매파적으로 바뀔 수 없다라는 이러한 시장의 잠재적인 우려가 있었고요. 그런 모습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금리 인상의 흐름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 좀 약간 목요일까지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미국채 2년물이 13pp나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10년물 이상의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도 최소 10pp 이상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대략 지금 4.3%를 넘어갔고요. 30년물 기준으로 보면 4.9%를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 월스파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3에서 4.5% 레인지 정도가 어떻게 보면, 특히 이 4.5%를 넘어가는 거는 시장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금리 레벨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0년물이 4.5%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30년물은 5%가 넘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 레벨이 앞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좀 더 눈여겨서 봐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유가 상승이 있죠. 네, 보시다시피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보면 브렌트유가 상당히 강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주 전, 그러니까 3월 9일이었죠. 그때는 WTI가 장중에 이제 배럴당 119달러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119달러까지 간 이후에 현재는 110달러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시장에 느끼는 부담은 꽤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들이 환율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크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 에너지의 대부분인 유가, 즉
원유의 운송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준비한 그림은 무엇이냐면, 과거 저희가 글로벌 원유가 막혔던, 그러니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사례들을 이제 나타낸 건데, 이제 당시 생산량과 비교해 보면 지금은 저희가 하루에 전체적으로 일일 원유 소비량이 대략 한 1억 배럴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1억 배럴에 얼마만큼이 지금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대략 한 7%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7%면 700만 배럴 정도이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추정하는 기관마다 이제 좀 다르기도 합니다. 이미 얼마 전에 스캇 베세트 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원유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 규모가 1000만 배럴에서 1400만 배럴 정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현재 일일 원유 소비량, 전 세계 소비량의 대략 10%에서 14% 정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제1차 오일 쇼크라든지 2차 오일 쇼크, 이때가 언제냐면 1973년 오일 쇼크 당시, 그리고 1979년 이란 혁명, 이럴 때가 대략 한 맥스 7에서 9%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도 좀 더 스트레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다시피 전체 일일 원유 소비량이 대략 한 2%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분명히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같은 경우가 현재와 같은 에너지 충격이 4월 말까지 만약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국제유가가 180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180달러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느끼는 것도 150달러 이상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스트레스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글로벌 이제 원유 벤치마크 가격 추이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저희가 이제 원유라고 하는 게 있게 되면 이제 이걸 끓는 점에 따라서 이렇게 정제가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정제가 되는 과정 중에서 정제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제유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원유 벤치마크가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지유인 WTI와 북해산 브렌트유, 그리고 이제 중동산 오만, 두바이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보면 아시겠죠?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오만산, 중동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쟁 직전과 한번 비교해 보면 거의 14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가 대략 한 65% 정도 상승을 했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의 충격이 어디에 가장 나타나고 있는지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을 할 때 어디 걸 많이 가져오죠? 바로 중동 두바이산이죠. 그래서 이 오만 가격인데 이게 급등하는 모습이 어찌됐건 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원유 가격뿐만이 아니라 정제유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정제유 중에 경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뭐 트럭에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대형 SUV 이런 쪽에도 이제 들어가는 원유이죠. 그리고 이제 등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항공유입니다. 항공유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이쪽 오른쪽에 검정색 선이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거든요. 이때 이렇게 이 직전 고점이 언제였냐면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디젤 가격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2022년 고점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매 가솔린 가격과 디젤 가격의 변화 추이를 보면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는 대략 전쟁 전 대비 한 40%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디젤 가격은 거의 한 70% 가까이 올라간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이 정제유 같은 경우는 뭐 트럭이든 비행기든 이런 쪽에 이제 쓰이다 보니까 운송에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송 비용이 이제 높아지게 된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면 이 코스트 가격, 그러니까 비용 전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기업 스스로 이걸 온전하게 다 테이킹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걸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를 할 거냐.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전가 시점이
아주 멀지도 않습니다. 아주 빠르면 1, 2주 내에, 늦어도 한 달 이내에는 모두 다 전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앞서 왜 금리가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로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유뿐만이 아니라 이 원유에서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이 정제유들 같은 경우가 산업 요소에 쓰이는 상당히 중요한 원자재 또는 부자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모자라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 보면 주요 석유 화학 산업들이라든지 또는 정유사들이 불가항력을 이제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경제의 사이클 자체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 현 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산업연구원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얼마만큼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간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 그림을 좀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왼쪽 그림입니다. 산업연구원에서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뿐 아니라 제조업, 원자재 공급망 전반에서 중동 리스크에 구조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 뭐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중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기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배럴당 지금 중기 기준으로 대략 120에서 16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 사우디 산유국인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현재와 같은 에너지 충격이 4월 말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유가가 18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LNG 가격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평균 산업 생산비 또는 이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단에서 보면 이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산업 생산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환율,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라고 하는 이 삼중고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주말 사이에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가 5월 달까지가 임기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는 이제 국제 결제은행의 무역 쪽에 있는 신용송 전 그 프린스턴대 교수가 현재 지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200일 이상 분의 전략 비축유가 좀 있다라고 하지만 아무튼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고강도의 에너지 절감 정책들을 좀 시행을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국제 에너지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 비축유를 이제 방출을 한다라고 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략 한 1억 7천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러시아 원유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놓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이란이 갖고 있는 해상 원유가 있거든요. 네, 이 해상 원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를 또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아무튼 러시아와 이란의 해상 원유를 제재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현재와 같은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지금 뭐 태국이라든지 뭐 스리랑카라든지 미얀마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생활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기름이 없다 보니까 주유소나 이런 것들도 뭐 닫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매할 수 있는 양이나 이런 것도 제한하고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 지금 실물 경제에 대한 상황은 좀 이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투자를 늦출 수는 없잖아요. 그 투자 틈새 전략을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과거에 주요 지정학적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 자산 가격별로 좀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느냐를 좀 정리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정학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였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오프 심리가 좀 더 이제 강화가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 보니 전반적으로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달러라든지 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번 사태에서는 좀 다른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면 금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전쟁 전과 비교해 보면 대략 거의 한 30%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적 자산의 성격이 좀 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가격이 좀 더 약세로 진행된 부분에서는 약간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좀 들어가 있는 구간에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또 에너지, 즉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위기와 관련하다 보니 이 에너지 위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 뭐 원자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2차 전지 단에서 보면 에너지 저장과 관련한 이런 스토리지 쪽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더라라는 정도로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 같은 경우가 작년 한 8월, 9월 이후부터 약간 어떻게 보면 상승 동력 자체가 좀 누그러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2025년 5월 이후에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 좀 하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당장 현재와 같은 뭐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높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장세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기술 섹터가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도 눈여겨서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동情勢의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48시간 내에 개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보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이란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은 적대국을 제외하면 개방이 되어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수사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거기를 지나갈 수 있냐 없냐는 거는 그 유조선 또 뭐 벌크선들의 자체적인 판단이긴 한데 이미 최근 한 2, 3주 동안에 여러 상선들 또는 유조선들이 이제 공격을 받아서 이미 저희가 이제 화염에 쌓인 모습도 좀 직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또는 미국,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이 군사작전이 언제쯤 끝날 것 같냐에 대한 시장의 베팅이 있거든요. 왼쪽 그림을 좀 살펴보시면 일단 3월 말에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은 낮습니다. 낮고요. 그래서 지금 4월 말 그리고 6월 말까지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장기화가 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상원과 하원 어느 정당이 우세하냐라고 했을 때 이미 두 개 다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로도 나타나는데 전체적인 지지율은 여전히 취임 이후, 그러니까 트럼프 제2기 이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각 항목별, 그러니까 뭐 경제냐, 인플레냐 이런 항목별로 좀 보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제 관련한 부분의 순 지지율이에요. 그러니까 지지한다 해서 지지하지 않는다를 차감한 값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8.6%포인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순 지지율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하지 않는다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1월 취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정치적 부담으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봐야 할 몇 가지 변수들을 좀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현재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뭐 트럼프 풋이 가장 될 거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부담 상황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뭐 셀프 종전 선언이든 또는 이란과의 회담을 통한 뭐 종전이든 이런 절차들을 밟아가게 되면 앞서 보셨던 뭐 유가도 하방 압력이 높게 나타나게 될 거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하방 압력이 높게 나타나게 될 거고 현재 리스크 오프 심리가 리스크 온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긍정적인 거 외에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변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원유 운송 우회로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이렇게 사우디의 동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푸자이라까지 이어가는 파이프라인들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보면 뭐 이란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다라든지 또는 여기 밑에 예멘 같은 뭐 이란의 대리 세력을 통해서 이렇게 차단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상군과 관련한 이슈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이란을 둘러싸고 보면 이 주변으로 쿠웨이트, 사우디, 뭐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오만 이런 걸프 협력 국가들이 있는데 이 걸프 협력 국가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정세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들은 보고서에 담겨져 있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